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시작이 늦어서 한 15분 정도만 더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10시 15분까지만 좀 함께 해주시죠. 자, 이 두 분도 출마를 했다가 지난 총선에 어이없이 컷오프 당하고 한동훈 일당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원외당협위원장들 80명이 움직인다는 건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사실은 전체가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이름 올리는 게 그게 그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어쨌든 자기들의 정치적인 노선과 결단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본인들은 힘들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8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다는 건 뭐 나머지 분들이 뭐 한동훈 쪽이든 아니든 그 결국 뭐 눈치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쪽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80명이다 이거는 전체의 의사라고 전체의 의사를 대의한다고 볼 수 있고 정말 그 당이 원내부터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배지 달았다고 뭐 한 명의 배지보다 사실 이 80명 배지는 못 달았지만 원외 당협위원회에서 당협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멤버들 그 멤버들하고 뜻을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관절을 지키겠다고 나오면 그게 훨씬 아스팔트 현장에서는 폭발력을 가지죠.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정대 위원장이 나와서 직접 이제 낭독한 그 입장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이 내란 특검은 안 된다.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영세하고 권성동 이 뭐 자꾸 이재명이랑 뭔가를 협상할 듯이 이러고 있어서 그걸 다들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영풍 기자? 지금 뭐 사실 지금 헌재에 넘어가 있는 탄핵 심판의 그 소추 안에도 내란죄 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란 특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 벌어졌는데 무슨 협상을 해요? 전쟁 벌어지면 싸워야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도부가 너무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더구나 저쪽에 저 좌파들이 외환죄까지 추가해서 더 개혁된 법을 불쑥 내밀었던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대법원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 거 아니냐. 저도 조문을 좀 봤거든요. 네. 조문을 봤는데 뭐 외환죄가 추가된 것도 추가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발하겠다는 건데 전용기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뭐 그 카톡에 이거 퍼뜨리는 사람들 고발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카톡에 일반 국민들도 이거 퍼뜨리면 내란 선동으로 그걸 고발하겠다 그러나 다름이 없고 그것도 내란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전체가 지금 그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보면 또 그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 그 110조와 111조를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데 그것도 무력화시킨다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인권 탄압법이다. 내란 특검법도 아니고 인권 탄압법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왜 5 담당관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가 뭐 고발하게 하는 뭐 그런 거나 다름없이 국민이 서로 감시해서 제보하고 그걸 가지고 특검법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그 터무니없는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전용기 의원은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래 볼링 선수 출신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그 돈봉투 사건에 빨리 조사 응해야 됩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뭐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공산당이 하는 북한에서 하는 5 담당관제하고 그런데 같은 저 이영풍 기자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왜 아직 고발을 안 당했어요? 유튜브잖아. 제가 사실은 이 우리 고성국 박사님에 비해서는 좀 체급이 딸리는 거야. 저는 고발 안 하는데 왜 그런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마 이 자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100만 유튜버 먼저 때리고 50만 유튜버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 1호로 걸린 건데 저도 뭐 오늘 내일 하겠죠 뭐 하는데 좀 근데 섭섭하죠. 예? 섭섭하죠. 고발을 안 당해가지고. 섭섭하다기보다는 다행인데 일단은 고발 당하면 별로 기분 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분 더럽습니다. 일단 피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저게 사실은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쟤들이 지금 이번에 주요 유튜버 고발 조치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전혀 아프지 않은데 굉장히 아프고 이 정통 핵심을 찌르는 어떤 논평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팠다는 걸 이번에 반증하는 거죠.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아니 원영섭 TV도 있잖아. 왜 고발 안 당했어요 아직? 아니, 저희 TV는 건설 부동산만 해서 그게 탄핵이나 내란 이야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 밖에 존재한 유튜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제가 긴급 방송을 했는데 아시아투데이가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그 아시아투데이도 공격받고 예. 여론평판연구소도 공격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40% 발표했다가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아시아투데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필집을 사퇴했는데요. 예. 날 공격하려면 날 공격하지 왜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이러고 사퇴를 했는데 다행히 주눅 들지 않고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일주일 정기 여론조사를 계속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제 나온 발표가 46이에요. 지금 일주일 뒤에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50% 거의 넘나들 거예요. 네. 제 예상으로는. 제 예상으로.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거든요. 지금 한남동 관저 집회는 저 꺼지지 않는 핵발전소입니다. 저거. 불 꺼지지 않습니다. 저건. 불 꺼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서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천 경기도 서울이 많이 나와요. 인천 경기도 서울하고 똑같거든요. 그것도 45 가까이 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남동 광화문에서 있던 집회가 지금 여의도에서 지난주 토요일 또 시작됐잖아요. 전국에 부산, 대구, 창원 뭐 다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지하철 타고 KTX 타고 전국으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또 50% 가까이 근접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뭐 문항이 불공정하다 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원래 공개 여론조사는 문항을 사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예, 심의 받아가지고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속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40%를 찍었는데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놀란 거죠. 저쪽 좌파 진영에서 사자가 찍히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고발을 하네. 결국 고발 안 했죠. 그런데 다시 또 찍으니까 46% 나오고 그리고 이제 40%가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030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사실은 그때 그 비상계엄하고 그 직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2030의 지지율이 2%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2030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그 응답을 낸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보수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오해하고 있어요. 보수 유튜브 젊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지만 젊은 층들도 많이 젊은 층들 예.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예. 지금 젊은 층은 친중 친북이다 그러면 예. 그거는 아예 그 자기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심지어 지금 중국도 혹시나 그럴까봐 각종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그 정도로 2030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2030 지지율은 앞으로 우파 진영을 먹여 살릴 지지율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전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 지지율은 그 현장 가보면 이것도 완전히 핵발전소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밤에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네네. 2030 지금 또 특히 대학생들은 겨울 방학이잖아요. 예. 거기 와서 놉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놀이터예요. 놀이터인데 이 좋은 놀이터가 어떤 좋은 놀이터냐? 가면은 먹는 게 다 해결됩니다. 일단은.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서비스를 했지만 푸드 트럭이 뭐 각종 다양한 메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뎅 하나 먹고 예. 저희 가서는 또 빵 먹고 등등등 뭐 풀빵 먹고 이러면
바베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경강봉 들고 돌아다니고 또 음악 틀어주고 또 2030은 연설하려면 마음대로 올려줘요. 어허. 그러니까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30들 입장에서는 스탑 더 스틸 그 피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스탑 더 스틸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그래요.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한 거는 한 달 안에 바로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30 정말 나이스하고 팬시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뻐요, 이뻐. 예. 그래서 2030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이 정말 집회 현장에 많아요. 제가 옛날부터도 집회를 하면 한 번은 가보거든요. 네. 근데 역대 이렇게 2030이 많이 나오는 우리 없었어요. 보수 집회는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2030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일단 와봐야 개 맛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예. 그 청년들이 KTX하고 많이 와요. 근데 거기 또 보면은 요즘 그 뭡니까 그 대형 버스들 그러니까 좀 몸을 녹일 수 있는 버스들은 난방 또 버스. 예. 그걸 많이 또 이 서비스를 했어요. 난방 많은 버스가 분들이. 아주 도움을 크게 예. 줬어요. 그 난방 버스 가서 조금 쪽잠 주무시다가 또 나와서 돌아다니고 너무 재밌는 놀이터다 이거죠. 제가 봐서. 아니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한남동이 핫플이 됐어요. 예. 한남동 가봤냐가 인사인데 뭐 예. 아직도 안 가봤냐? 이 초기에는 사실은 제가 현장을 쭉 가보니까 초기에는 남녀 친구들 커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가면은 커플들도 있지만 커플을 찾으려고 하는 또 이 2030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니 저는 그 좌파 집회 사람들이 빠지는 것도 CIA 신고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래요. 그게 영향을 미쳐서 빠지는 거 보는 것도 2030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 좌파 집회라는 게 저기 가면 큰일 나는구나. 반미 집회구나. 저기 가서 저거는 반미야. 이게 딱 그 머릿속에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러면 우파 집회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반대쪽에 있는 집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적인 집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본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좌파 집회들 가 보면은 사람 제가 없어.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젊은 애인데 뭐라고 한국말 하는데 입 모양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유튜버가 야, 쟤 입 모양이 이상하다. 저 우리 한국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게 천안문 사태 관련돼 있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중국말로 나옵니다. 그걸 딱 트니까 얘들이 그 앞에 저 제일 앞 선두에 있던 애들 한 10여 명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그거 들으면 큰일 나거든.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을 제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제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IA 신고하는 거하고 자유의 꽃 노래 틀어들으면 다 그냥 사라집니다. 바퀴벌레 살아야 되지. 그래요. 네. 뭐 여기 우리 이영풍 기자가 그 젊은 친구들의 놀이터라고 표현한 것이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렇게 큰 이 황하 같은 큰 물은 정말 여러 물들이 이제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뭐 재미삼아 나와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다 뭐 막판에 눈치 보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눈치 보고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쪽에 섰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쪽에 섰냐? 아니면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이 쪽에 서 있냐? 이 두 가지 딱 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고 요 기준 하나만 지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검찰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검찰이 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요거는 조금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본인 제보 그래요. 받았다고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제보를 이게 받았다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만약에 다시 신청했다. 그거는 그 공용소리 원칙제기도 하지만 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거야말로 그 불법적이고 위계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집중해서 보는 거는 기각이 왜 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남발해요. 그때 그게 기각됐거든요. 예.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 사유가 있을 텐데 기각이 돼. 수사권이 없다라고 적혀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그런데 서부지법은 수사권이 있다? 지금 한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중앙지방법원이든 다른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그걸 명시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달라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법원인데. 예. 그러면 검찰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판단하겠다. 어허. 예. 그러면서 검찰의 그러니까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게 형법 저기 139조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어허. 예. 왜 이게 뭐냐? 그 경찰관이나 그 수사관이 인권 침해를 한다. 그러면 검찰이 바로 개입해가지고 그게 이 검찰이 네. 자기네 그 모토가 네,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야. 예 맞습니다. 이게 공식 슬로건이니까 네. 검찰이 그래서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 인권 옹호 직무방해죄라는 걸 가지고 경찰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경찰이 아니면 공수처가 위법하게 이거를 만약에 그 집행을 한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저는 뭐 이게 곧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꼭 체포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각되었던 압수수색 영장도 그 이유를 다시 찾아봐야 된다. 아하. 저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국회 나와서 답변한 거, 저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까라고 했더니 이자가 동부지법하고 그 군사법원에도 신청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냄새 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중앙지법에도 문의를 했더니 중앙지법은 말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검찰의 판단은 이거죠. 뭔가 있구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여해야 되겠구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법원이고 공수처이기 때문에 나서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다가 그 경찰의 그 내부 분열 양상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 보도 오늘 아침에도 보면요. 제가 볼 때 이 동아일보가 제일 심각합니다. 솔직히. 동아일보가 사실은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이 상당히 지금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해대요. 마치 경호처 내부의 조직이 분열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SNS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경호처에서 특정인을 딱 찍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릴리스했더니 그게 한겨레 신문인가 어딘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간첩이구나. 뭐 적발됐다는 그런 SNS 돌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경호처 관련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서 볼 수가 있죠. 네. 아니 근데 그 경호처를 이제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종북주사파 공수처의 공작인 것 같고 그 실제로 경찰 내부에 그 지난 주말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광수대가 있잖아요. 광수대에 이제 그 민환 형사들 한 1,000명이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건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일에 나서야 돼? 아니 공수처가 쌓아놓은 걸 왜 우리가 치워야 돼? 뭐 이런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SNS에서요. 이 경찰 관련 이건 이렇습니다. 행정경찰이 있고 사법경찰이 있는데 뭐 경찰 특공대가 동원되느냐 아니면은 조폭이나 강력범들 잡는 형사기동대가 동원되느냐 아니면 마약 수사범을 잡는 마약 수사대가 동원되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1,000명에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1,500명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경찰 이제 내부 직원들이
아니 공수처가 싸질러 놓은 이런 쓰레기를 왜 우리가 치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지금 주말에 있었던 그 공수처가 소집한 그 형사기동대장 회의에서도 이게 좀 뭔가 명확하게 오늘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방침이 정해졌다면 흘러나올 텐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나? 공수처의 책임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지율 상승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아니 이게 국민들의 뜻이 탄핵 반대인데 이거를 뭐 마치 민주당의 앞잡이처럼 이게 체포영장을 그리고 그 적법 여부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 젊은 직급 낮은 그런 네. 경찰들이 동원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사관 1000명 동원하려면 그 버스가 100대는 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현장을 가보는데 버스 몇 대 왔는지도 안 봐요. 버스가 그 100대 이상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체포 그 집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또 내일 또 뭐 저는 한 번씩 나가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찰이 뭐 집행에 대한 의지가 저는 별로 없다.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고 저도 뭐 듣고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도 뭐 그런 신상에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크게 자기들의 그런 어떤 불안감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우리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민중의 몽둥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경찰들 내부에서도 이건 나중에 자기에게 사법 처리의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예. 그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오늘 회의를 하죠. 예. 예. 아니 그 국가인권위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아닙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방어권이 그렇죠. 보장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겁니다. 국민 인간 윤석열 예, 네. 그렇습니다. 기본권이죠. 예,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국민 개개인의 전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내란이네 뭐네 하면서 뭐 탄핵 소추하고 하는 이 과정이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분명하게 국가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존중돼야 하는 게 맞고 또 한 개인에 대한 인권 존중은요. 그동안 민주당 등 대한민국 좌파 세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차별적인 인권 그리고 선별적인 인권, 선택적인 인권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도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위에 상관없이 자연인 윤석열, 개인 윤석열에 대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위가 좀 강력한 권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국가인권위가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무슨 좌파 노조가 있고 뭐 또 공무원 노조가 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 대한 온갖 협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원래 그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잖아요. 근데 좌파의 인권만 위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좀 그런 자, 부분이 있었죠. 마무리 한 말씀 예. 듣겠습니다. 시국이 굉장히 좀 험난합니다. 좀 있으면 명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한남동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가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우파 진영 전체를 바꾸는 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예, 이영풍 기자. 예, 제가 아까
그 2030들의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은 투쟁은 즐거워야 됩니다. 투쟁을 스트레스 받아면서 투쟁하시면 안 돼요. 투쟁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현장에서 라방을 할 건데요. 그게 제가 푸드 트럭을 또 한 대 불러놨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나눠드리고 또 거기서 인기 있는 제품이 경광봉이라고 일명 멸공봉이라고 있습니다. 키면 반짝반짝. 제가 그래서 오늘 8시에 현장에서 만나서 한남동 관절을 지키는 저 핵발전소 연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고발당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은 예, 이영풍 TV의 이영풍 기자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비껴갈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곧 고발당할 겁니다. 원영섭 TV의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